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사교로 강의 맡은 김민재입니다. 네, 이렇게 사회주의의 핵심을 공부하시겠다는 청년분들이 이렇게 와서 앞에 앉아 계신 걸 보니까 너무 기쁘고 약간 떨리기도 하고요. 네, 오늘 그 첫 시간이고 이제 역사교물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그 역사교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인 역사인물론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 강의는 지금 이 전체적인 사회주의, 기초 사회주의 학습 강좌의 첫 강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그 사회주의, 우리가 배운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간단한 이제 내용적인 설명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초 사회주의 학습 강좌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의 핵심을 학습할 건데 우리가 학습할 거는 과학적 사회주의입니다. 과학적 사회주의이고 다른 말로 이거를 막스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 게 이걸 처음 보시면은 그러면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강조하는 거는 과학적이지 않은 사회주의도 따로 있는 건가 그리고 막스주의라는 게 어떤 거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과학적 사회주의, 막스주의 사상의 해동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스주의니까 이제 막스와 엥겔스라는 사상가가 19세기 중반에 독일에서 처음 이렇게 만든 그런 사상인데요. 그런데 이제 더 그 태동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에 19세기 중반에 독일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등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발전하고 있었죠. 산업혁명 이런 거는 다 아실 겁니다. 당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과 생산력이 그 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몇몇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상품들이 다양하게 생산이 되고 아무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생산력이 발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잘 살게 됐을까요? 아니면은 더 못 살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네, 후자 쪽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 강의를 들어오셨을 것 같고요.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발전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부가 쌓였지만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빈곤이 쌓였고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본가들의 주머니에는 이윤이 쌓였지만 그 자본가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도시로 몰려든 이제 노동자들의 삶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임금 자체도 굉장히 낮고 또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했습니다. 12시간 정도는 많은 것도 아닐 정도로 어린이들까지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정말 처참한 주거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굉장히 처참해졌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삶이 악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일부 자본가들은 굉장히 잘 살고 부를 많이 축적하는 걸 노동자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가만히 순응하고 살까요? 아니면 뭔가를 할까요? 네,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라도 이제 온 거겠죠?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저항이 시작됩니다. 프랑스에서는 리옹 지방에서 리옹 봉기가 일어납니다. 직조공들, 그러니까 이제 직물 공업 쪽에서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서 자본가들이 임금 체불을 하고 노동자들 처우 악화되는데 굶어 죽어가는데 신경 쓰지도 않고 이런 거에 화가 나서 노동자들이 리옹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거 세계사 시간에도 배우실 텐데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이제 사실 보통 선거제도나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부르주아 계급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노동자들, 평범한 빈민들이 이제 민주주의와 선거권의 도입을 위해서 이제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결과 만들어진 선거제도는 이제 재산 가지고 다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부르주아들만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차티스트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그리고 독일의 노동자들도 슐레지엔 봉기를 일으킵니다. 슐레지엔이라는 지방에서
직조공들 여기 직물공업에서 이제 그 노동자들의 여건이 악화되고 근데 자본가들은 뭐 이거 노동자들이 굶어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 지역에 이제 그 자본가가 굉장히 좋은 집을 짓고 막 자기 궁전 같은 집을 짓고 잘 살면서 노동자는 이제 그 굶어 죽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화가 나서 이제 그 궁전 같은 집에 가서 때려 부수기도 하고 이제 항의하고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런 투쟁들을 합니다. 네, 이렇게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투쟁이 이어지는데요. 이런 투쟁들은 좀 결과 자체는 패배로 끝난 것들이 많지만 이런 중요한 건 이런 투쟁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점점 좀 본능적으로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지만 본능적으로 그 나와 저기 저 궁전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공장주의 이해관계가 되게 다르구나 우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구나 이런 거를 슬슬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좀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생적으로 저항하고 거리로 나가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항의하고 이런 것들은 하는데 사실 좀 사상적인 이런 부분은 아직 그 자기들이 항의하는 부르주아지의 사상의 영향을 아직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이거는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프랑스 혁명의 3대 표어 뭐죠? 자유평등 박애입니다. 네, 자유평등 박애 이거 잘 아시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사실 이제 공건적인 신분제 하에서 좀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고 좀 인간다운 삶, 이성, 이제 막 신분적인 압제나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제 모든 인류는 형제다 이런 표어가 있었어요. 모든 인류는 형제다. 이게 되게 사실 당시에 힘들게 살던 노동자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가슴 뛰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저 사람과 내가 저기 나를 억압하는 저 사람과 내가 이제 막 완전 처음부터 막 다르게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잘 안 보이시나요? 왜? 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한계도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형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이윤을 위해서 그 나한테서 착취를 해갈 수밖에 없는 저 자본가와 내가 형제면은 이제 지금 갈등하는 상황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형제끼리인데 뭐 타도하고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서로 자본가가 너무 많이 가져가고 탐욕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고 좀 서로 잘 좀 화해를 하고 타협을 해야 될 겁니다. 자본가도 너무 가져가지 말고 노동자도 뭐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뭐 형제니까 모든 인류가 그렇게 돼야겠죠. 바로 이런 점에서 사실 이거는 사상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노동자 계급의 관점이 아니라 그 착취자들, 부르주아지들의 관점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필요했던 거는 이런 이제 모든 인류는 형제다 이런 거 말고 자유평등 박애, 이성 이런 거 말고 노동자 관점에서의 과학적인 사상, 세계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렇게 저항을 당연히 하는 건데 저항을 이제 계속 하는데도 뭐 이제 이 사상적으로 머리가 이제 부르주아지들의 사상 하에 있으면 자꾸 이제 한계가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 이렇게 투쟁해도 좀 처음에는 많이 바뀌는 것 같았는데 이제 조금 바뀌는 게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데 바로 그 한계가 이렇게 사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노동자 관점에서의 과학적 사상이 이제 당시에 좀 요구되는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느껴졌을 것이고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인 요구로서 노동자 계급 관점에서의 과학적인 사상 이것이 요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적 요구를 채워준 것이 제가 여기 쓴 과학적 사회주의 막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막스와 엥겔스가 굉장한 어떤 천재나 똑똑한 사람이어서 저희가 앞으로 설명드릴 이 막스주의를 만들어낸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막스와 엥겔스가 한 거는 당시에 이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해서 당시에 시대적으로 나온 그 숙제에 대한 답을 내놓은 것이고 이 시대적인 요구, 노동자 계급의 운동이라는 이것이 없었으면 과학적 사회주의나 막스주의도 없겠죠. 이 과학적 사회주의, 막스주의는 공상에서 과학으로 사회주의의 발전이라는 엥겔스가 쓴 책을 읽어보면 잘 나오는데 엥겔스가 말하는 것이 오늘 배울 이 역사인물론
그리고 이제 잉여 가치를 매개로 한 자본주의의 비밀 파악. 이 두 개가 사회주의를 과학 위에 올려놨다. 이 역사 유물론,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역사 파악과 잉여 가치를 매개로 한 자본주의의 생산의 비밀을 파헤친 것, 이 두 개가 이제 사회주의를 과학으로 발전시킨 핵심 요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역사 유물론과 이제 잉여 가치론이 지금 우리가 배울 과학적 사회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역사 유물론은 오늘 배울 것이고, 이 잉여 가치를 매개로 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비밀은 아마 이제 다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인노동과 자본 부분에서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박준규 동지가 강의를 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일단은 역사유물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유물론의 성질에 대해서 일단 보면 그 역사유물론이 정리된 거는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저술에서입니다. 막스와 엥겔스가 저술을 했고, 이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저술에서 막스와 엥겔스는 이제 당시 당대 독일의 많은 주조 사상가들을 비판을 하는데요. 좀 대표적인 비판의 대상이 청년의 혈학파입니다. 그 당시 독일의 정치적 상황은 되게 안 좋았어요. 그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좀 프로이센 왕정 국가였고, 기독교 이런 공건적인 질서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청년의 혈파는 그런 좀 답답하고 공건적이고 왕정 국가 이런 상황에서 좀 그런 기독교나 왕정이나 이런 거에 좀 반대를 하고 민주주의와 좀 인간의 자유 이런 거를 주장을 했었어요. 그럼 사실 뭐 좋은 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비판을 했을까요? 막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철학은 세계를 해석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세계를 변혁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이 청년의 혈학파는 어떤 거냐면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곧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아주 쉽게 말하면 정신승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당시에 이제 독일 프로이센에서 기독교나 이제 황제의 압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기독교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 기독교나 이런 종교나 공건적 질서에 대해서 진짜 싸우려면은 그런 종교나 이런 것이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이유,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는 이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현실에서 그거와 싸워야 되는데, 청년의 혈압하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신들이 머릿속에서 좀 종교적인 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라. 신도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이제 주가 돼야 되고 하는데, 당신들이 이제 종교적인 관념에 머릿속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제 신에 이제 사로잡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다. 생각을 바꿔라. 이제 뭐 신이나 이런 걸 믿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좀 종교나 이런 걸 믿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간의 이성이나 이런 걸 믿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고 해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독일 이데올로기 서문인가에서 좀 막스와 엥겔스가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중력에 대해서 중력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물에 뛰어들면 물에 빠져 죽는 걸 면할 수 있나요? 아니겠죠. 그게 정신승리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제 중력이라는 것이 뭐 객관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나의 생각 속에서 그게 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과 해석만 갖고 이제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현실에서의 나타나는 결과나 그 모순, 불평등 상황 이런 게 바뀌는 게 아니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청년의 폐기학파를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와 연관해서 관념론과 유물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관념론이라는 거는 물질보다 정신을 우선하는 그런 사물에 대한 해석 방식입니다. 청년의 폐기학파 같은 그런 방식인 거죠. 관념론에 따르면 좀 이 세상의 좀 근저 기초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와 좀 독립된 어떤 그 영혼이나 이런 것이 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영혼, 문화, 관념 이런 것이 물질과 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립적으로 막 지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보죠. 뭐 세상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좀 그 배후나 그 위에 어떤 신비하고 지고한 영혼이나 신의 섭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상이고 좀 철학적으로도 간혹 관념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관적 관념론은 뭐냐면 뭐 지금 제 앞에 이 필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주관적 관념론에 따르면은 그 필통이 있다고 볼 수 있냐? 필통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거죠. 즉, 지금 제 눈에는 그리고 제 감각기관을 통해서는 이렇게 필통이 보이고 필통이 만져지고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제 머릿속에 어떤 관념과 그런 것들일 뿐, 이거에 대응하는 그 외부 세계, 객관적인 실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관적 관념론입니다. 반면 객관적 관념으로는 이 필통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저의 그 관념에 대응하는 외부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를 한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 외부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바로 신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이 필통이 여기 놓여 있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온 거, 아니면 뭐 제가 뭐 저나 어떤 사람이 되게 해고를 당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혹은 여성이 차별받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좀 신의 섭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되는 거죠. 그럼 관념론이 이런 거라면 유물론은 뭐 쉽죠? 물질과 정신 중에 어떤 걸 더 우선하는 게 유물론일까요? 네, 물질을 더 우선하는 게 유물론입니다. 네. 유물론에 따르면 우리의 관념에 대응하는 그 외부 세계의 객관적인 실제가 당연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초는 이런 물질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세상의 법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 탐구를 통해서 그렇게 봅니다. 알 수 있다. 근데 사실 당시에 이제 막스 이전에 많이 제기되던 유물론은 좀 이제 기계적인 유물론이었어요. 기계적인 유물론은 말 그대로 이제 세상의 물질적인 측면 이런 걸 주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세상이나 사물을 그 기계 같은 걸로 보는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물리학이나 뭐 어떤 역학 이런 데서 기계 얘기할 때 이제 사물들이 서로 이렇게 좀 다 동떨어져 있고, 서로 이렇게 다 동떨어져 있는 사물들이 있고, 이제 그리고 외적인 충격에 의해서만 운동을 하고 변화를 하잖아요. 외적인 충격에 의해서만 이제 운동을 하고 변화를 하고 기계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기계적 유물론은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도 어떤 인간의 실천을 통한 변화나 그런 것을 보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인간도 뭐 이 환경에 놓이면 무조건 이렇게 되고 저 환경에 놓이면 무조건 저렇게 되고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유물론입니다. 이거와 그 약간 연관되는 얘기가, 막스가 그래서 여기서 한 거는 변증법과 유물론의 통일입니다. 이 변증법이라는 어려운 게 나왔는데요. 변증법과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기계적인 유물론을 좀 대비시켜서 이해하시면 조금 쉬운데, 변증법은 기본적으로 사물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상호 연관 속에서 사물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사물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운동을 하고 변화하고 생성하고 소멸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외부적인 충격 때문만이 아니라 그 내적인 모순, 그 사물 내부 자체에 있는 그 모순 때문에 이제 변화를 한다. 그리고 이제 변화와 발전을 할 때 양적으로만 변화 발전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양적인 변화가 쌓이면 질적인 변화로 이렇게 확 변화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역사의 변증법을 이제 막스보다 더 먼저 적용한 거는 헤겔이었어요.
해겔은 이런 변증법을 역사에 적용해서 이제 역사가 발전하고 변화하고 어떤 질적인 변화도 하고 이런 걸 설명을 했는데, 근데 해겔의 한계는 관념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 발전의 추동력을 좀 절대 정신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스는 변증법과 유물론을 통일시키면서 해겔의 이 변증법에 대해서 거꾸로 서 있다. 변증법을 역사에 적용한 건 좋은데 이게 거꾸로 서 있기 때문에 얘를 다시 바로 세워야 된다. 어떻게? 이제 역사 발전의 추동력을 물질적인 생산이라는 그런 유물론적 관점에서 봄으로써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거꾸로 선 변증법을 바로 세운 것이고요. 근데 또 유물론을 얘기했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기계적인 유물론의 사례가 있는데 이제 포이에르바하라는 그런 당시의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막스는 이 포이에르바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데, 포이에르바하는 이제 그런 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신이나 이런 관념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자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게 근본이다. 그리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맞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포이에르바하는 그런 물질적인 세계, 자연이 인간의 실천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 스스로도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기계적인 유물론의 맥락을 볼 수 있고, 막스가 그런 포이에르바하도 비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스가 이렇게 쭉 비판한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역사 유물론은 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외부에 있는 어떤 그 인간을 구속하고 제약하는 외적인 물질적인 그런 자연이라는 것과 인간의 주체적인 실천을 두 개를 다 보는 그런 사상인 거죠. 두 개를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개를 다 볼 때 이 두 개를 이어주는 매개가 물질적인 생산이자 노동이고요. 그래서 역사 유물론은 물질적 생산의 변화 발전의 관점에서 사회와 역사의 발전 법칙을 설명하고, 그럼으로써 이제까지 역사 서술의 주변부로 굉장히 밀려나 있었던 직접 생산자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을 역사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주체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 막스와 잉겔스가 역사 유물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거를 읽어드리면, 뭐 아주 짧지는 않은데 아무튼 막스와 잉겔스가 이제 정리한 걸 읽어드리면, 원시 상태를 제외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였다는 것, 서로 투쟁하는 이 사회 계급은 언제나 그때그때 생산 관계들 및 교환 관계들, 한마디로 경제적 관계들의 산물이라는 것, 따라서 사회의 그때그때의 경제적 구조는 역사 시기마다의 법적 정치적 제도들과 종교적 철학적 등등의 표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상부 구조를 종국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제적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역사 유물론의 6가지 명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 발전의 추동력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6가지 내용이 이제 앞으로 2번에 걸쳐서 공부할 내용을 미리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좀 모르는 단어나 개념이 나와도 너무 이렇게 당황하지 마세요. 둘째, 생산력이 생산 관계를 주도한다. 생산력, 생산관계 개념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생산력은 뭐 쉽게 말해서 생산에 투입되는 이제 주관적 요소, 그러니까 노동자, 사람 이런 거랑 대상적 요소, 즉 생산수단, 노동수단, 노동대상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친 것으로 이 두 개의 결합 체계를 의미하고, 또 가장 쉽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거, 발전된 기술 이런 것도 생산력이지만 이제 그런 것도 생산력이죠. 뭐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따로따로 그냥 한 명 한 명씩 흩어져서 일했었는데 이제 좀 더 효율적인 편제 방식을 찾아가지고 이제 단순 협업을 하게 됐다. 혹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단순 협업만 하다가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그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편제 방식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노동을 하게 됐다. 매니팩처에서 뭐 기계들 공업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생산력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뭐 노동 경험, 숙련, 기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이고, 생산 관계는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사람들이 맺게 되는 사회적인 관계 그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생산력이 생산 관계를 주도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토대가 상부 구조를 규정합니다. 토대는 어떤 한 사회에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 혹은 이제 생산 관계 이런 것이고, 상부 구조는 어떤 한 사회의 이제 사회 제도나 이데올로기 같은 요소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이 바뀌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교육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혹은 뭐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토대가 상부 구조를 규정한다는 건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 토대, 이 생산 관계가 바뀌어야 문화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뭐 교육도 바뀌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이고, 네 번째로 계급투쟁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혁명도 필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계급과 사회혁명에 대해서는 아마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입니다. 뭐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좀 이제 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정말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동자들 편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로는 안 되겠어. 들어가서 바꿔야겠다. 하면서 이제 어디 들어가죠? 뭐 민주당에도 들어가고, 혹은 이제 검찰이나 법원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국회에도 들어간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서는 곳이 달라집니다. 존재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자기의 의식으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의식을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는 곳이 달라지면 이제 당연히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진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 이거는 그 만화 송곳에 나온 대사죠? 맞죠? 네. 그걸로도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네, 이 6가지 명제들 중에서 오늘 1번과 2번까지 이제 배우실 거고, 다음 시간에 3, 4, 5, 6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1번 명제에 대해서 사회발전의 추동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게 사실 가장 쉬우면서도 이거에 동의가 안 되면 이제 역사인물론 관점 전체에 동의가 안 되겠죠. 자,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많이 교과서나 이런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 대통령을 잘 뽑아야 사회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정치 지도자를 훌륭한 사람을 뽑으면은 이제 사회가 훌륭하게 발전하고 역사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뭐 이제 아니면은 어떤 문화, 뭐 이제 그런 문화 자체가 바뀌어서 이제 사회가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 억압이 문제다, 여성 억압적 사회 뭐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면 여성 혐오적인 문화를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뭐 마치 이제 문화가 바뀌면은 뭐 사회가 바뀌는 문화 자체가 이제 추동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문화가 바뀌어서 사회가 좀 바뀌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겠죠. 그리고 또 뭐 많이 얘기되는 거는 뭐 교육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다른 것도 있죠. 지리적인 조건. 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여서 뭐 사회와 역사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저기 전하는 섬이어서 이제 사회와 역사가 이렇고 뭐 이런 문화가 있고 발전을 이렇게 해왔다. 이런 지리적인 조건,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요인들이 사회 발전에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치는 거 아닙니다. 다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죠. 그러나 사회 발전의 추동력을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이게 이런 거거든요. 뭐 자동차가 있으려고 뭐 이렇게 굴러가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죠. 그 차체도 있어야 되고 바퀴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세트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운전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추동력을 제가 찾으려는 거는 이제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이 뭐냐라는 거죠. 사회를
발전시키고 좀 변화시키는 앞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그 엔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물질적인 생산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죠. 이제까지의 거의 모든 역사 서술들은 막스 이전의 거의 모든 역사 서술들은 이 부분을 깡그리 무시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고 이제 지도자나 어떤 그런 것만 이야기해왔죠. 그렇지만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 지금의 사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고 그리고 입고 하는 것들을 생산하는 이 물질적인 재화의 생산이 단 하루만 아니 단 반나절만 멈춰도 지금의 사회가 존립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배우러 여기에 오지도 못하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일단 먹고 살고 입고 하는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물질적 재화를 만드는 것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생존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 발전의 추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연구론은 바로 이런 전제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과 관련된 개념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은 사람들이 자연의 작용을 가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그런 노동 과정입니다. 그렇죠? 생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생산을 하려면 먼저 노동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노동할 수 있는 능력, 노동력이 필요하고 근데 노동력만 있으면 안 되고 노동할 대상이 있어야죠. 노동 대상이 필요하고 노동 수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노동 대상과 노동 수단을 묶어서 생산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노동력은 생산의 인적 요소이고 이 생산 수단 부분은 물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노동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노동이라는 개념도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도구를 가지고 자연의 작용을 가해서 그걸 변화시키는 거죠. 인간이 도구를 가지고 자연의 작용을 가해서 그걸 변화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아마 교재에도 사례가 나와 있을 텐데 노동은 이제 인간의 목적 의식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좀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해주는 다른 비인간 동물들과 구별해주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가령 이제 그 꿀벌도 되게 아름다운 벌집을 되게 정교한 육각형의 벌집을 만들지만 우리는 그 꿀벌이 하는 거는 노동이라고 부르지 않죠. 하지만 이제 인간 목수가 집을 짓는 건 노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꿀벌은 아무리 정교한 육각형으로 집을 지으면서도 머릿속에 자기가 지을 집의 모양을 미리 떠올려보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경우 아무리 서툰 목수라고 해도 자신이 지을 집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머릿속에 그리고 시작하죠. 이 구상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은 이제 다른 동물들의 행위와 다르게 인간이 목적의식적으로 자연의 작용을 가해서 자연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노동과 생산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사회발전의 추동력에 대해서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렇게 특정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생산 중에서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합니다. 이건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일단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우리 가장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제일 기본이 되고 중요하고 이런 게 안 되면 다른 뭐 아무리 고차원적인 용역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추동적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스와 앵겔스가 생산 자체의 개념을 그 물질적 재화 뭐 이런 진짜 손에 만들어지는 물건의 생산에만 한정지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관련된 그 생산의 개념에 대해서 그 독일 이데올로기의 일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면 막스와 앵겔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모든 인간의 실존 및 모든 역사의 첫 번째 전제, 즉 역사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이 살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전제를 확립하는 것으로 출발해야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집과 옷, 그리고 그 외 몇몇 다른 것들은 생활 자체에 속한다.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역사적 행위는 그래서 이 욕구들의 충족을 위한 수단들의 창출, 물질적 생활 그 자체의 생산이며
게다가 이는 모든 역사의 근본 조건이다. 그러니까 재화가 제일 근본적이긴 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전제는 충족된 최초의 욕구 자체, 즉 충족 행위니 이미 획득되어 있는 충족의 도구는 새로운 욕구들로 부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욕구의 창출이야말로 최초의 역사적 행위인 것이다. 최초의 욕구가 다른 욕구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세 번째 관계는 자신의 생활을 나날이 새롭게 만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만들고 번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즉 가족.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회활동의 세 가지 측면들은 역사의 시작부터 그리고 최초의 인간이를 동시에 존재해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 속에서 유효하게 작용하는 세 가지 계기들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역사연구에서 얘기하는 물질적 생산의 개념 자체는 재화 생산뿐만 아니라 어떤 충족된 욕구가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인간이 이제 번식하는 것, 번식해서 자식을 낳고 하는 것,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이제 포괄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인간 종의,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그 인간의 유지와 지속을 가능케 하는 모든 활동이 생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자, 이런 말씀을 뭐 드리는 이유는 이런 논리에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인간 활동 중에서 어떤 뭐 제가 마지막에 말한 세 번째 측면 어떤 이런 여성 문제나 어떤 성과 관련된 문제나 이런 관련된 거를 좀 재생산이라고 부르면서 생산을 좀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생각하려는 그런 흐름이 이제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흐름에서는 이제 막스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만을 얘기하고 이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이제 번식을 한다거나 이런 다른 부분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재생산을 이제 재생산도 생각하는 걸로 이제 논의에 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스주의 역사연구론을 수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이제 실제 역사연구론의 내용에 비춰보면은 맞지 않는 얘기다. 막스가 얘기하는 물질적 생산 자체가 그런 이제 인간 종 전체의 유지와 지속을 가능케 하는 모든 활동, 이제 어떤 번식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를 다 이제 이미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활동만 떼내서 이제 생산에서 분리시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생산력, 생산관계, 생산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산력은 이 생산 과정의 주관적 요소와 생산에서의 주관적 요소와 비상적 요소 그리고 이 요소들이 결합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려면 노동자도 필요하고 이런 생산시간도 필요한데 이 노동력의 수준과 어떤 생산시간의 효율성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지죠.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가 달라집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생산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 강조드렸듯이 생산력은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계 발전, 뭐 AI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인간의 축적된 이제 어떤 생산 경험, 숙련도 그리고 노동의 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산력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생산을 하는 사람이 직접 생산자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생산을 하면서 물질적인 생산을 하면서 좋든 싫든 다른 사람과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렇지 않은 사회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처럼 직접 생산자와 생산시간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생산시간을 소유한 사람이 자본가고 이제 직접 생산을 하는 사람은 노동자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히 이 노동자, 그러니까 직접 생산자와 생산시간 소유자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죠. 이게 생산관계의 사례입니다. 즉 생산관계란 사람들이 물질적 생산에 들어가서 물질적 재화의 뭐 생산, 교환, 분배 이 전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맺게 되는 자기 의지와 관련 없이 맺게 되는 그런 물질적인 사회관계의 형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생산 양식이 있습니다. 생산 양식은 사람들이 어떤 그 주어진 생산력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생산을 하는 그런 일정한 양식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자본주의 생산 양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해당하는 사회이고 또 뭐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 생산 양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고요. 먼 과거에는 뭐 어땠습니까? 노예제 생산 양식도 있고 중세 봉건제 생산 양식도 있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더 먼 과거에는 이제 계급이 없고 평등했던 원시공산제 그런 원시공동체 생산 양식도 있었고 이런 것이 생산 양식의 개념의 사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생산력과 생산관계와 생산양식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얘네들 사이에 좀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생산력이 발전을 하면은 기존의 생산관계와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마치 이제 알이 있으면은 알 속에서 아기새 직접 어떤 것이 이제 나오려고 하면은 그 알의 껍질과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 부딪히다가 어떻게 되죠? 부딪히다가 깨지죠. 이제 그것처럼 그 기존의 생산 관계가 깨지고 새로운 생산 양식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산 양식이 출현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모순을 빚던 발전된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된 생산력에 걸맞는 새로운 생산 관계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변증법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변증법이라고 볼 수 있죠.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갈등과 모순을 빚다가 이제 결국 그 결과 그것이 모순이 극한까지 가는 결과 기존의 생산 관계가 깨지고 새로운 생산 관계가 들어서서 그 새로운 생산 양식 속에서 이제 통일이 이루어진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 이걸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들어서 실제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쭉쭉쭉 쓰려고 했는데 지금 공간이 제가 지금 공간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여기 공간이 없는데요. 이 생산 양식에 이 생산 양식 이 실제로 이해해온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시공산제 사회가 있습니다. 원시공산제 생산 양식이죠. 원시공산제, 원시공동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여성 억압이 있고 또 국가가 있고 계급이 있는 이런 사회인데요. 인간이 태초부터 이렇게 살았을까요? 우리 역사 전공하신 강정선님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기억을 떠올려 봐도 뭐 국사 교과서나 하다못해 이제 국사 교과서나 어떤 역사 교과서에서도 먼 옛날 인간은 평등 사회에서 살았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 평등 사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생산력이 굉장히 낮은 인류 초기에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공동 생산을 해야만 했고 공동 분배하고 그래서 서로 평등했고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고 왜냐면 잉여 생산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렵과 채집을 하는데 성별에 따라서 하는 일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여성의 발언권이 남성보다 더 낮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동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이 주로 채집을 하고 남성들이 주로 수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인데 수렵으로 벌어오는 식량보다 채집으로 획득하는 식량이 더 안정적이고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공동체의 어떤 그 생존에 더 사회적 생산에 더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여성 억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도 없었습니다. 국가도 없었고 그냥 이제 사람들이 소규모 공동체 한 30-40명 정도의 그런 그 집단을 이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람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유람하는 생활을 했고 이제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좀 평등한 관계 속에서 물론 이제 권위 있는 사람 연장자 뭐 이런 사람은 있지만 이제 그런 사람도 이제 명령하고 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그 의사결정을 했고 또 이제 혹시라도 갈등이나 불화가 생기면은 그냥 쪼개져서 나가거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흩어져서 다른 길을 가면 돼요. 유감하는 생활이니까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도 없었습니다. 즉 공동생산, 공동분배하고
잉여 생산물이 없고 생산력 수준이 낮아서 그래서 계급도 없고 여성어각도 없고 국가도 없는 그런 평등한 사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만 년 전쯤에 굉장히 옛날이죠. 1만 년 전쯤에 신석기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 농경을 시작한 거를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하죠. 농경을 시작한 거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통상적으로 하는데 이제 처음에 농업은 막 고차원적인 농업이 아닙니다. 고차원적인 농업이 아니고 뭐 이제 화전 농업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그냥 이제 거의 뭐 유람하는 거 비슷하게 하는데 그 어디 가서 싹 다 불질러서 태워서 이제 영양분 같은 거 확보한 다음에 좀 이제 거기서 농업하고 뭐 이런 식의 화전 농업이고 그리고 이제 경농업 좀 이렇게 작은 거 좀 조금씩 이렇게 작은 거 원예 농업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근데 이때도 이제 변화는 있죠. 뭐냐면 이제 유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정착을 하게 됐다는 거죠. 정착을 하게 되면은 좀 이제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것도 좀 변화가 생기죠. 아무래도 좀 권위 있는 사람도 생기고 왜냐하면 이제 예전처럼 갈등이 생겼을 때 찢어져서 나가고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조금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그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여전히 좀 평등 사회고 계급이 아주 이렇게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산력이 더 발생해서 뭐 도시혁명이라고 불리는 것이 일어나는데 여기 생산력이 발전한 후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제가 여성어학 얘기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제 예전에는 조그만 호미 같은 걸로 이제 땅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식물을 재배를 했었는데 이제 쟁기를 쓰게 됩니다. 쟁기는 이제 원래 소가 끄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뭐 이제 우경도 좀 나중에서야 나온 거고 처음에 사람이 끌었던 거죠. 그 쟁기를 끌고 하려면은 쟁기를 끌어야 생산력이 훨씬 좋죠. 쟁기를 끌면 생산력이 훨씬 좋고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쟁기를 끌려면 근력이 필요하죠. 이제 임신 중인 여성이나 그런 경우에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좀 근력이 약한 여성이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억압이 생겨나는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사회적 생산에서 예전보다 좀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생산력이 발전을 해서 더 많은 걸 생산하게 되면은 잉여 생산물이 생기죠. 잉여 생산물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고 이제 누가 더 가지고 누가 덜 갖고 하는 그런 불평등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주로 잉여 생산물을 창고 같은 데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처음에 규모가 적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이 창고 관리만 전담해서 하는 그래서 이제 생산에서 빠지는 그런 사람이 생겨요. 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점점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생기고 처음에는 그냥 다른 일을 한다였는데 이게 고착화되면은 이제 이 생산에서 빠져서 창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고 관리를 하면서 이제 사제 뭐 이런 직함도 얻게 되고 혹은 이제 그런 게 또 필요하잖아요. 생산력 발전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대규모 관계시설, 물 끌어오는 대규모 관계시설 이런 것도 건설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여러 명이서 작업 같은 거 할 때 전체를 총괄할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이제 직접 생산에서 빠지고 좀 생산수단이나 좀 전체 생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별도의 집단으로까지 분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좀 계급이 생성되는 그런 기초고 그래서 이제 계급사회가 되는 거죠. 계급사회가 이렇게 되면은 계급이 생긴다는 거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 약간의 갈등은 있어도 기본적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동일했었는데 계급이 생긴다는 거는 하나의 사회가 이제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도 분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한쪽이 이제 다른 쪽을 지배하고 억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배하고 억압해야 되는 쪽에서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국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급과 국가, 여성 억압 이런 것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최초의 계급사회의 형태로 많이 얘기되는 것이 노예제 사회죠. 이게 이제 모든 곳에서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전반적인 어떤 경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최초의 계급사회 형태의 경우에는
막스와 앵겔스는 좀 기본적인 걸 노예제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좀 제가 아까 얘기한 창고 관리를 하는 그런 지배 계급들이 좀 국가가 동일시되면서 이렇게 국가의 이름으로 좀 잉여 생산물을 수취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 말이 어려운데 약간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조선시대에서 뭐 아주 사적인 어떤 아주 그 사적인 소유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국가가 동일시되는 양반들이 이제 국가의 이름으로 수족권 이런 거 취득해가지고 이제 착취를 해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의 뭐 그런 거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설명할 때는 큰 줄기를 설명할 거니까 좀 노예제 사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제 사회 같은 경우는 노예가 피지배 계급 직접 생산자고 노예 주인들 자유민들이 노예 주인들이 이제 지배 계급인 거죠. 노예는 어디서 나오죠? 국가가 이제 전쟁을 하면은 포로로 잡아가지고 노예를 만드는 거죠. 어느 수준까지는 이렇게 생산력이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 노예제는 문제가 노예가 계속 상호 공급이 되려면은 좀 전쟁을 계속 새로 해가지고 포로를 계속 새로 잡아야 되는데 그 전쟁을 계속하면 좀 부담이 되고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 많이 잡히고 자원도 많이 소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예 수급이 조금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원활하지가 못하니까 이제 이미 그러니까 있는 노예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 이런 것도 더 심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노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노예들 원활하지 못하면 이제 거꾸로 노예들 먹여 살리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민들 중에서도 좀 가난하던 사람들은 더 좀 힘든 처지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들의 뭐 공기나 반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계급투쟁도 생기고 어쨌건 그런 식으로 생산력이 이제 퇴보하고 정체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생산 관계가 이제 발전하는 생산력에 대해서 좀 질곡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자유민들 중 일부가 부자들, 땅 많이 가진 부자들 밑으로 아예 예속돼서 들어가서 좀 소작을 사는 그런 콜로나투스 소작제도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제가 지금 뚜껑을 열고 있으니까 세번째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봉건제. 그러면 이제 봉건제 사회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봉건제 사회에서는 지배계급은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영주, 피지배계급은 농노는 영주의 장원에 인신적으로 예속이 되어가지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고 그 장원에 이렇게 내려서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며칠은 자기 땅에서 일하고 일주일에 며칠은 영주의 땅에서 일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잉여 생산물을 착취당합니다. 영주가 농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착취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일주일에 3일은 내 땅에서 일하고 일주일에 4일은 영주 땅에서 일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대를 내는 거를 뭐 이제 노동지대라고 하고 근데 이제 생산력이 조금씩 발전을 하면서 현물지대로 바뀝니다. 그냥 이제 내 땅에서 일해서 그 현물을 가지고 영주한테 바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농노 입장에서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이 생산을 할 그런 유인동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봉건제 초기에 생산력이 발전을 합니다. 생산력이 발전을 어느 정도 하고 오히려 더 발전한 화폐지대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생산력이 발전을 하니까 장원은 너무 좁아요. 장원의 경계를 넘어서서까지 생산력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뭐가 만들어지죠? 도시가 발전하죠. 도시가 발전을 합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이제 도시로 가면 자유도 얻을 수 있고 돈도 더 벌 수 있고 기회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생산력이 그 장원의 경계를 넘어서 발전하면서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 도시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럼 도시에서는 뭘 하냐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주로 독일 이데올로기의 막사 잉겔스가 얘기해놓은 것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뭐 쭌프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랑 도제 이런 관계 속에서 좀 수공업 생산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시에 있죠. 주로 이렇게 쭌프트라고 해서 장인, 도제 이런 관계 속에서 수공업을 좀 이제 소규모로 파편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생산력이 더욱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
발전하면 이제 도시와 도시 간에 분업이 발생을 하고 이 도시는 요거를 많이 생산하고 저 도시는 요걸 많이 생산하고 이렇게 분업 발생하고 또 도시들 간의 교역도 하게 되고 그렇게 교역을 하게 되면 이것이 더욱더 생산력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약간 다분히 좀 약간 가부장적이고 이제 인노동 관계가 아니라 장인, 도제, 스승과 제자 관계였던 이런 것이 이제 매뉴팩처로 바뀌게 됩니다. 매뉴팩처는 분업에 기초한 협업인데 매뉴팩처에 오면은 이제 인노동 관계예요. 노동자, 자본가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매뉴팩처 단계에서는 여전히 좀 숙련 노동자의 힘이 좀 강합니다. 숙련 노동자가 필요하고 좀 숙련된 기술 이런 게 없으면 자본가가 좀 곤란해지는 그런 부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인노동 관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당시에 이제 신대륙도 발견하고 국가가 무역도 이제 더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영국이 이제 산업과 매뉴팩처 이런 게 영국으로 집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이 생산력들을 더욱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기계제 대공업이 나오죠. 그 기계제 대공업은 뭐 지금도 이제 기계제 대공업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매뉴팩처 단계에서는 여전히 좀 공장의 편제나 이런 생산 라인 돌아가는 것이 노동자한테 좀 맞춰야 되는, 숙련 노동자한테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기계제 대공업에 오면 노동자가 기계에 맞춰야 됩니다. 기계 위주로 생산을 설계하는 거고 거기서 노동자의 숙련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노동자는 그냥 기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즉 노동자의 종속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것인데요. 어쨌건 이렇게 생산력이 발전하고 이제 벌써 이제 노동자 자본가 이게 생겼죠. 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하는 계급이 출현한 것입니다. 부르주아 계급이죠. 이 자본가들. 이 부르주아 계급은 프랑스 혁명 이런 데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부침이 있지만 어쨌건 그 기존의 봉건 귀족들, 지주들을 타도하고 새로운 지배계급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자본주의인 거죠. 네, 이 자본주의에서의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의의 이런 부분은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전을 자본주의 이후에 정말 전례 없는 생산력의 발전이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생산이 점점 더 사회화됩니다. 생산이 사회화된다.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강화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은 더 이상 생산을 소규모로 파편적으로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거 만들려고 해도 저 혼자 아니면 몇몇에서 자동차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동차 하나 만들 때 이제 부품사들 엄청 많이 이제 쭉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품사들을 쭉 생산해야 되고 또 이제 차체 만드는 그런 생산 라인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다른 거 만드는 생산 라인이 있어야 되고 어쨌건 이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사실 전 사회가 거의 동원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내가 이만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만든 거 이제 보상으로 받아서 가져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점점 더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동차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정말 정교한 조직과 이런 체계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산 자체는 사회적 성격이 강화돼서 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이렇게 복잡한 조직 체계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생산 수단은 어떻죠? 생산 수단은 소수의 자본가가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것이 모순을 빚는 것입니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해서 이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그런 생산 관계인데 이것도 이제 생산력과 생산 관계 사이에 지금 모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발전된 생산력과 기존의 생산 관계가 모순을 빚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예가 현재의 경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계속 과잉 생산으로 인한 공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 상황도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가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착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으로 주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이제 잉여 노동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잉여 가치로 가져오는 부분을 많이 극대화하겠죠.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생산한 물건 누가 사줘야 됩니까? 그 자본가들끼리만 사준다고 해서 물건이 다 팔리지 않아요. 가령 이제 현대자동차 이런 거 결국 그 현대자동차 만드는 노동자들 같은 사람들이 사줘야 많이 팔립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자본가들 입장에서 착취를 하려면 노동자들 지갑에서 최대한 이제 털어가야 되는데 근데 노동자들 지갑이 두둑해야 이 생산한 상품이 다 팔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착취의 조건과 착취 실현의 조건이 이제 모순을 빚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과잉 생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제 그냥 국가가 나서서 유효수요 이런 걸 창출한다고 이제 노동자들 주머니에 돈 좀 채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 자본주의의 이 모순으로 인해서 더 근저로 가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이 모순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과잉 생산이 발생하고 공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도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사실 2020년에 세계 대공황이 온 거잖아요. 2008년 공황에서 세계 경제가 극복을 좀 못했었고 계속 이제 침체가 되어 있다가 코로나를 이제 트리거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2020년에 세계 대공황이 확 이렇게 와버린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도 역사의 물론을 간절하게 얘기하면은 발전된 생산력과 그 기존의 생산 관계, 즉 생산 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되는 이런 생산 관계가 지금 모순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산 양식이 들어서서 발전된 생산력에 걸맞는 새로운 생산 관계가 나오고 이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회주의 사회인 거죠. 네, 사회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합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합니다. 즉 생산이 사회화되어 있듯이 생산수단도 사회화해서 이제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임금노동에 대한 착취, 임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임금 노동자가 새로운 지배 계급이 됩니까? 혁명을 해서? 그렇지 않죠. 그걸 상상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을 사회화할 거니까, 전 사회가 같이 소유할 거니까. 그래서 계급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착취 자체가 폐지되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억압, 일체가 폐지됩니다. 이 사회주의 혁명이 왜 이런지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아마 우리 민현기 강사님께서 자세하게 수업을 해주실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셔도 그때 약간 기다리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까지 생산 양식의 실제 역사적인 전개를 살펴보면서 생산력, 생산관계, 생산 양식 얘네들의 견제법을 알아봤어요.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처음에는 생산관계가 어느 정도까지는 생산력을 보호하고 이렇게 촉진을 시켜줍니다.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이제 뭐 봉건제 때 초기에는 이제 그 봉건제 생산관계 하에서 좀 농부들이 이제 그 자기 몫을 늘리려고 생산을 더 하고 함으로써 생산력이 어느 정도는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생산력이 더욱더 발전을 하면은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고 착취가 강화되고 사적 소유가 강화됩니다. 뭐 가령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생산력이 발전하면은 잉여 생산물이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자본의 권력도 사실 더 커지는 거죠. 지금 뭐 독점 자본의 권력, 재벌, 독점 자본의 권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생산의 규모가 적고 생산력이 낮을 때는 이제 그 자본 역시도 그만큼 작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의 힘, 자본의 생산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작았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막 착취를 당하면서 열심히 조선업에서 이제 배를 생산을 해서 거대한 배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노동자들이 착취당해서 만든 거고 노동자들이 만든 거고 노동자들의 힘인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자본가의 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건 자본가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착취에서 번 이윤도 이제 자본가 것이 되면서 자본이 그걸로 더 몸집을 불리고 더 강한 존재가 되고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적 소유가 이렇게 강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산력이 발전하면은, 그러고 나서는 발전한 생산력과 기존 생산 관계 사이에 모순과 대립이 발생하는 거죠. 아까 계속 얘기를 했었죠. 공건제에서도 발전한 생산력과 좀 기존의 좁은 자원의 질서, 그리고 기존의 이제 뭐 쫀트트 같은 이제 좀 옛날 같은 그런 가부장적인 관계 이런 것과 이제 갈등이 계속 생겼고, 공건 귀족들이 지배하는 거 이런 거와도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기존의 생산 관계와 발전한 생산력이 발등을 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에서도 그런 거죠. 발전한 생산력이 지금 생산 시간이 사적으로 소비되는 이 상황에서 모순과 계속 대립을 빚으면서 과잉 생산 공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계급 투쟁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노예제 때도 노예들의 반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봉건제 때도 농민 동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말기에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다 대부분 도시로 도망가고 하면 남아있는 농노들에 대해서 그 집의 영주들 더 가혹하게 착취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지금 자본주의의 객관적 모순이 강화됨으로써 좀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주춤해 보이는 면은 있지만, 분명히 지금 전 세계 민중들이 계급 투쟁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힘들면은 불만을 제기하고 이제 불만을 표출하고 투쟁에 나선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법칙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방해하고 억누르는 요인들이 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계급 투쟁이 발생하고 발전된 생산력을 대변하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합니다. 아까 이제 공건제에서 발전된 생산력을 대변하는 새로운 계급, 부르주아 계급이 출현해서 이제 공건 귀족과 대결해서 그들 타도하고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 이행한 이런 것이 있었죠.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고 또 발전된 생산력에 조응하는 새로운 생산 관계, 매뉴팩처, 기계제 대공 이런 것이 출현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지배계급은 기존 생산 양식을 유지하려고 하죠. 네, 당연히 유지하려고 하지, 이제 당연히 새롭게 부상하는 계급에 선서히 자리를 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기존 지배계급이 기존 생산 양식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혁명이 발생해서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 이행하고 생산 관계와 생산력 사이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생산력, 생산 관계 사이에 이런 변증법이고, 생산력이 생산 관계를 주도한다는 게 이제 앞서 제가 드린 설명에서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순서에서 이제 발전된 생산력이 이제 생산 관계와 마찰을 빚고 모순을 빚는, 이렇게 마치 새가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깨는 추동력을 생산력이 행사하는 거니까 얘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 전개까지 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그럼 여기에 따르면 이제 지금 자본주의도 이제까지의 생산 양식들이 그랬듯이 사회주의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봉건제 때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봉건제 때는 이제 착취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그 농노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3일은 내 땅에서 일하는데 4일은 남의 땅에서, 영주 땅에서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죠. 내가 일주일에 4일은 남을 위해서, 이 지배계급 영주를 위해서 공짜 노동을 해주고 있구나. 이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주가 농노를 신분으로 억누르고 또 이제 폭력도 사용하고 이렇게 강제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종교 이런 교회 이런 질서를 강화함으로써 이제 다 신의 선비고 너네가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갈지도 모르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저항을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당시에 농노한테는 자기가 착취를 당하고 있고 이 세계 전체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체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가 자기 신분적인 건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자기를 이제 착취하는 거잖아요. 착취를 하기 위해서 이걸 써야 되는 거. 이게 하나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민봉기나 이런 게 일어나면은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농민봉기가 한 번 일어나면은 굉장히 들불처럼 번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봉기를 일으키는 농노의 입장에서 이제 그냥 뭐 소장료를 인하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와 거의 저 영주의 지배가 문제다, 저 영주가 문제고 때려 부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 겉으로 노동자 자본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등한 그런 지위에서 계약관계입니다. 동등한 지위에 있는 계약관계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어쨌건 제가 회사를 제가 회사를 굉장히 가기 싫어서 뭐 내일 그냥 안 가도 저의 일터에 있는 상사가 저를 강제로 잡으러 올 수 있나요? 잡으러 올까요? 잡으러 올 필요도 없고 잡으러 올 수도 없습니다. 저한테 강제 근로를 강요하면은 이제 법에 위반됩니다. 법에 위반되고 뭐 이제 저를 형사 처벌하고 제가 일을 안 한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내일 아무리 일을 하기 싫어도 일을 하러 가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생존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겉으로는 대등한 계약 관계이고 또 이제 이렇게 임금 노동의 형태이다 보니까 내가 착취당한다라는 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8시간 노동을 하는 거에서 제가 그 회사에서 작업장에서 이제 8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있잖아요. 이 노동자는 아까 예에서 이제 일주일에 4일은 영주한테서 가서 일을 해주고 일주일에 3일은 내 밭에서 일하는 이 농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자본주의 시대에 8시간 뭐 하루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8시간이 통째로 그냥 마치 일을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나한테 대가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 노동의 대가를 마치 전부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기가 너무 쉬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 8시간 중에서 사실은 여기서 똑같이 이거는 임노동과 자본시간을 배우시겠지만 사실은 8시간 중에서도 농노와 마찬가지로 이 노동자도 자기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시간만큼은 그 8시간의 일부일 뿐이고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서 그걸 초과해서 노동을 해주고 있는 거라서 똑같은 건데 본질로는 똑같은 건데 겉으로는 이게 다르게 드러나죠. 내가 이제 일을 해주고 그 일을 해준 거의 대가를 전부 다 받는다.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제 투쟁을 할 때 임금을 인상하라 아니면 근로 조건을 개선하라 이런 투쟁을 해도 이 투쟁이 이제 저 자본가 계급의 지배 자체가 문제다. 저 자본가 계급과 연관된 지금 국가, 정부가 문제다. 이렇게 정치적인 걸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임금 인상하라, 해고하지 말아라. 그냥 여기에 좀 그치고 그리고 이제 정치나 정권에 대한 투쟁은 또 별개로 하고 이렇게 좀 정치와 경제가 분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사회부의 이행을 얘기하고 투쟁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전에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피지의 계급이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의 노동자들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막스주의라는 아까 제가 여기 판서했었던 막스주의라는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 과학적인 사상인 것이죠. 이 과학의 도움을 받았을 때 노동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착취당한다는 거, 이 8시간이 전부 다 이 8시간 전부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중 일부는 내가 착취를 당하는 시간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자본가 계급도 그 영주와 마찬가지로 착취하는 계급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지금 이렇게 이 생산 양식들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를 하고 다음 걸로 이행을 했듯이 자본주의 역시 영원하지 않고 다음 걸로 이행해야 하는 그런 생산 양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임무가 어떤 건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 배우시는 오늘 역사인물로 강의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사회주의의 핵심에 대해서 배우시는 게 지금 자본주의에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노동자들의 굉장히 소중한 무기를 잘 배우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역사인물론 첫 번째 시간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